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구조 과목입니다. 자, 우리가 병렬 처리다 라고 해서 살펴볼 건데, 병렬 처리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 동시에 처리하는 겁니다. 네, 동시에 처리를 하는 건데, 무엇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작업, 서로 다른 작업들을 동시에 처리한다 라는 거죠. 누가? 처리 장치가. 처리 장치인데 복수의 처리 장치다라는 거죠. 여러 개의 처리 장치가 여러 개의 작업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처리 장치가 그러니까 혼자서 처리 장치 하나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한다. 그러면 이제 처리 장치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을 텐데 복수의 처리 장치가 처리하기 때문에 어떠세요? 혼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처리에 대한 부하를 어때요? 서로 이제 분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속도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거다. 처리 속도에 대한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병렬 처리라는 기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처리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중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도 다른 처리 장치가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은 동작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프로그램 구현하기는 어떠세요? 하나의 처리 장치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메모리에 있는 거죠. 메모리에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이제 여러 처리기가 ABCD라는 처리기가 서로 공유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억 장치를 이제 공유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병렬 컴퓨터에 대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냐? 분류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명령과 자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병렬 컴퓨터 구조를 구분을 했는데요.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자, SISD, SIMD, MISD, MIMD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보면은 이제 여기서 S가 무슨 뜻이냐? 싱글, 한 개다라는 뜻이고 M이다라는 것은 이제 멀티 해서 여러 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I는 무엇일까? I는 instruction 해가지고 명령을 말을 하는 거고 D는 데이터 해서 이제 자료,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SISD다. 그럼 뭐겠습니까? 명령어,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명령어 하나가 데이터 하나를 처리하는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명령어를 이제 번역을 하고 그게 이제 어떤 명령어인지 그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처리를 할 때 데이터가 몇 개가 필요해요? 한 개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주격 장치에서 한 개의 데이터를 꺼내 와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 되고요. 폰 노이만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명령어 처리할 때 한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파이프라인에 의한 시간적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이 무엇일까는 이제 바로 뒤에 나오니까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시간적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SIMD다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명령어 하나
로서 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할 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개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사용이 되느냐? 배열 프로세서에서 사용이 된다. 배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형태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A의 0번째 방, A의 첫 번째 방, A의 두 번째 방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게 공통적인 배열 이름 A라고 했을 때 A를 가져와 그럼 얘네들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기차처럼.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처리할 때 쓰는 것이다. 그래서 배열 프로세서, 배열 처리기에 의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배열 핵심적인 배열에 있습니다. 네, 배열 처리기에 의한 네, 동기적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기적 병렬 처리다. 동기적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처리를 이제 하고 이런 방식을 우리는 이제 동기적 처리다 그죠. 하나의 처리를 맞추고 또 하나의 처리를 맞추고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MISD다 라는 건 뭐겠습니까? 자, 명령어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여러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이제 한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명령어를 이렇게 처리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구현되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라는 처리를 할 때 데이터, 이 똑같은 데이터, B라는 데이터도 처리, C라는 데이터도 처리를 하는데 A라는 처리에서 만약에 연산 명령어, 계산 명령어 들어와 버린다. 그럼 데이터 값을 지금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동시에 가져가서 네, 처리를 해버리면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이프라인에 의한 비동기적 병렬 처리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동기적 병렬 처리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제 처리를 하는데 겹쳐서 이 처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데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비동기식 병렬 처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ABC가 연산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공유해서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MIMD다 라는 것은 여러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얘도 비동기적 병렬 처리가 이제 가능하다. 근데 얘는 무엇에 의하는 거냐면 이제 다중 처리기에 의한 비동기적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령어 하나, 명령어 여러 개 이제 그런 의미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기억을 해 준다면 가끔씩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냐면 가끔씩 고존적 폰 노이만 방식은 무엇이냐 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배열 처리기에 의한 동기적 병렬 처리가 가능한 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이게 이제 좀 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가끔씩은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특징적인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징적인 것은 이제 아주 가끔씩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이제 흘러가는 내용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나온다면 이런 해설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팽이라는 사람이 병렬 컴퓨터 구조를 또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WSBS, W와 S와 B와 S입니다. 그 다음에 WP, BS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WSBP가 있겠죠. 그 다음에 WP, 그 다음에 BP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W다라는 것은 이제 word의 약자가 되는 거고요. S는 이제 시리얼 해가지고 네, 순차. 그 다음에 이제 B는 비트.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P가 있죠. 네, P는 병렬이라는 의미가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SBS다 그러면 단어, 워드 단어, 네, 단어별 순차 처리, 네, 비트별 순차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에 한 비트씩 네, 처리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네, 초창기, 초기에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WPBS다 그러면 이제 단어별 병렬 처리, 네, 비트별 순차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별 병렬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어가 되겠죠. 여러 개의 단어를 이제 묶어서 처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개의 비트 슬라이스 단위로 그랬습니다. 비트 슬라이스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개의 비트를 묶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트 슬라이스 단위를 이제 순차적으로 네,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WSBP다. 그럼 뭐예요? 단어별 순차 처리, 비트별 병렬 처리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단어씩 네, 처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병렬 처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컴퓨터가 이 처리 방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WPBP다. 그러면 뭐예요? 단어별 병렬 처리, 비트별 병렬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구현된다면 이제 병렬 처리의 가능성을 최대로 예, 놓여놓은 방식이다. 병렬 처리의 가능성을 최대로 네, 놓인 처리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팽에 대한 분류를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병렬 처리하는 기법을 볼 건데요. 이 병렬 처리하는 기법 중에서 먼저 이제 파이프라이닝 기법에 대해서 볼 건데, 파이프라이닝 기법은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파이프다라는 것은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도 간에 파이프 라인이 있죠. 그런 거기서 이름을 따왔다라고 보이는데, 자, 여러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병렬 처리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의 흐름이 끊기지 말자. 그래서 이것이 수도관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끊기지 말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명령어를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데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를 이제 중첩을 시켜줍니다. 중첩시켜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명령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개의 단계로 분할을 해주고 서로 다른 명령어를 처리를 함으로써 결론은 이제 CPU의 이제 성능을 높여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겁니다. 하나의 명령어입니다. 근데 자,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를 하고요. 또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를 하고 또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를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기법이 되는데 파이프라인 기법은 이 하나의 명령어를 몇 단계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4단계로 쪼갰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명령어 2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게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게 네, 파이프라인 기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각 단계를 처리하는
네, 이렇게 있는데 단계를 처리하는 게 1 마이크로세컨드다. 이 하나하나의 단계가 1 마이크로세컨드고 명령어가 100개가 있다. 명령어는 4단계씩 구성이 되어 있다. 4단계니까 이렇게 사각형을 4개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럼 파이프라인이 없다면 이게 4단계니까 이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를 하려면 4 마이크로세컨드가 이제 이렇게 필요하겠죠. 4 마이크로세컨드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이 시간이 걸릴 거고 이게 100개니까 얼마에 총 400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어 처리하고 이게 하나의 명령어니까 이게 4 마이크로세컨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100개를 처리하니까 400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릴 것이다. 근데 이걸 파이프라인 기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두 번째 명령어, 그다음에 세 번째 명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리는데 얘는 이거보다 하나 더 많은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때요? 총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3개일 때 이제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해주면 얘가 몇 번째다. 몇 번째다 그러면 이제 얘가 100번째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 명령어다 이렇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더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99가 되겠죠. 두 번째는 더하기 1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더하기 1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총 마이크로세컨드 이 명령어에다가 더하기 99 마이크로세컨드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가 걸립니까? 103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없을 때는 400의 시간이 걸리는데 파이프라인 기법을 해주면 이제 약 103의 시간이 걸린다. 몇 배나 향상을 시켰느냐라고 본다면 이제 400 이렇게 해주면 되죠. 103분의 400이다. 그러면 이제 약 4배의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4 마이크로세컨드 곱하기 이제 100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몇 단계다라는 거죠. 5단계다. 그럼 이게 이제 5가 되겠죠. 각 단계를 우리가 1로 봤을 때.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없을 때 소요 시간은 K 곱하기 N이다. 파이프라인 단계, 몇 단계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개수가 되는 거죠. 명령어 이제 개수. 이 단계를 우리가 1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파이프라인 구현을 하게 되면, 몇 단계냐?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100개면 이제 99를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어 개수 빼기 1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안 했을 때, 파이프라인을 했을 때 이렇게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4단계 파이프라인을 채용한 CPU에서 250개의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 시간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CPU의 클록 주파수가 1MHz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각 단계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은 1 마이크로세컨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4단계고 250개의 명령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4개씩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가 걸리는지 시간을 알아내고 여기다가 얘가 몇 개예요? 249개가 되는 거죠. 더하기 249 해주면 되겠죠. 클럭 주파수가 1MHz다 라는 건 뭐예요? 1초 동안에 클럭 주파수가 1메가번 일어난다 라는 거죠. 자, 1초 동안에 1메가번, 1메가는 얼마예요? 킬로
네, 약 10의 3승, 매가 약 10의 6승 해서 약 10의 6승입니다. 그 한 번 일어날 때는 몇 초냐? 10의 6승분의 1초가 되는 거죠. 10의 6승, 밀리 마이크로죠. 그래서 1 마이크로 세컨드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각 단계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은 또 1 마이크로 세컨드다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얘가 1 마이크로 세컨드다라는 거죠. 하나의 명령어에는 4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린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시간은 4 마이크로 세컨드 더하기 249가 된다. 그래서 253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겠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의 구현 형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파이프라인 구현 형태. 그러니까 지금 2단계 명령어가 있고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인출과 실행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되는 것을 말을 하고요. 4단계다라고 하면 하나의 명령어를 4단계로 나눕니다. 명령어를 인출을 해와요. 그러면 그거를 해독을 하겠죠. 그랬더니 데이터가 필요하군요. 그럼 또 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인출이 얘는 명령어를 가지고 오는 거고 얘는 자료죠. 오퍼랜드를 인출하는 거죠. 그래서 자, 명령어 가져와서 해독하고 데이터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4단계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가 뭐 2단계, 4단계를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6단계도 있다라는 거고요. 6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인출을 해서 명령어를 인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해독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퍼랜드를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요. 오퍼랜드를 계산. 그다음에 이제 그 오퍼랜드를 이제 인출한다라는 거고요. 오퍼랜드 인출. 그러면 이제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오퍼랜드에 이제 저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 거 6단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명령어를 다 파이프라인으로 구현할 수가 있을까? 좀 문제되는 건 없을까라는 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을 저해하는 요인들.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파이프라인 해저드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명령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R1에다가 10을 넣으세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R2에다가 20을 넣으세요 라는 뜻이고, 자, 그거를 더하세요. R1과 R2를 더하세요. 그래서 R1에다 다시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R3에다가 30을 넣으세요. 이런 이제 명령어를 수행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명령어를 이제 4단계로 쪼개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어찌 해서 이 부분에 이제 R1에 10을 넣으세요 라는 이제 명령어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4단계로 이렇게 쪼개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R2에다가 20을 넣으세요 라는 게 됐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어찌어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겠다. R1과 R2를 이제 더하겠다라는 연산이 이제 여기서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시간차가 없이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거죠. R1, 이제 R2가 20을 넣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R1과 R2를 지금 같이 더하고 있잖아요. R1에 20을 넣는 것과 R1, R2를 이제 동시에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입장에서는 R1은 지금 10이 들어와 있는 거고 R2는 지금 없어요. 그죠?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덧셈 연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은 이제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자, 이렇게 R2가 들어온 다음에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삽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런 게 실제적인 명령어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번, 얘를 이제 번호 1번, 2번, 3번, 4번이 있었을 때 1번 명령어, 2번 명령어, 3번 명령어. 그래서 이 시점에 R1에다 10을 넣겠다. 이 시점에 R2에 20을 넣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실제로 이제 덧셈 연산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연해 주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no operation, 이런 명령어를 중간에 삽입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지연을 시켜주는 하나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연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어떠세요? 파이프라인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방해하는 요인들, 파이프라인 해저드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기본적인 해결책은 지연입니다. 네. 자, 그럼 해저드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구조 해저드가 있고요. 자, 데이터 해저드가 있고요. 네, 제어 해저드가 있습니다. 구조 해저드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하드웨어가 여러 명령어의 수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명령어를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구조적인 내용들을 하드웨어적으로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이제 메모리가 있는데 자, 명령어가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나의 데이터 동일한 자료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얘는 이제 충돌이 발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신발을 신고 난 다음에 벗어야 되는데 신발 신고 벗는 것을 동시에 해라. 그러면 어떠세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구조적인 해드다라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 해저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명령어를 수행 중인데 이전의 명령어 결과가 나와야지 이 명령어를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A는 B-C가 있고 그 다음에서 A는 C 더하기 D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동시에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데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명령의 결과에 종속되는 경우 그런 걸 이제 데이터 해저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어 해저드는 이제 분기 명령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우리가 4단계로 이제 하기 때문에 명령어 해석을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다 해서 실행하려고 봤더니 그것이 분기하는 명령어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100번, go to 100번이다가 100번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명령어를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분기 명령어가 이제 실행이 되면 미리 명령어 이렇게 가져온 것은 어때요? 쓸모가 없어지게 되죠. 그것도 100번이다가 100번에 있는 명령어를 다시 가져와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해저드는 크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구조 해저드, 데이터 해저드,
제어 해저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조 해저드는 이제 하드웨어가 여러 명령어의 수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자원 충돌, 데이터 해저드는 이전 명령의 결과에 종속되는 경우 데이터의 의존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고, 제어 해저드는 이제 분기 명령어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해저드의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럼 그런 해저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해저드의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구조 해저드, 데이터 해저드, 그 다음에 이제 제어 해저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그랬죠? 구조 해저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발생이 되니까 어때요? 설계, 이렇게 그걸 구현할 수 있도록 명령어 설계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데이터 해저드다라는 것은 이전 명령의 결과에 의해서 종속되는 경우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연이다. 앞에 있는 명령어가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자, 전방 전달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전방 전달은 뭐냐면 나타나지 않을 데이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부 버퍼로부터 가져옴으로써 데이터 해저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용어상으로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제어 해저드는 뭐였어요? 분기 명령어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분기 명령어가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 해저드의 해결 방법은 한번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보다 이제 더 발전된 게 뭐가 있냐면 슈퍼스칼라가 있습니다. 슈퍼스칼라는 이제 뭐냐면 파이프라이너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일반적인 명령어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명령어 1, 명령어 2, 명령어 3. 그 다음에 이제 슈퍼스칼라 뒤쪽에 설명할게요. 네, 파이프라인 기법은 어떤 기법이었어요? 파이프라인은 자, 이 하나의 명령어를, 이게 명령어죠? 네, 명령어인데, 이 하나의 명령어를, 자, 이렇게 4단계로 쪼갠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였죠. 자, 슈퍼스칼라는 어떤 거냐면 더 발전돼가지고 이 하나의 명령어를 4단계로 쪼갰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다음 명령어, 또 그 다음 명령어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까 좀 더 발전된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슈퍼스칼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열 처리기가 있습니다. 네, 배열 처리기는 P2라고 불리는 P2다라는 것은 이제 처리 소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독자적인 명령을 분석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자를 프로세싱 엘리먼트 P2라고 하는데요. 이 P라고 불리는 이제 다수의 연산기를 갖는 동기적 병렬 처리다. 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령어를 가져오면 해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독이나 제어는 이제 제어 장치가 하고요. P2들은 그것에 대한 이제 처리만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벡터 계산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배열에 보면 행렬이 있죠. 네, 행렬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흐름 컴퓨터다. 데이터 흐름 컴퓨터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어 흐름 컴퓨터하고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 얘는 이제 피연산자, 즉 데이터들이 피연산자니까 데이터죠. 데이터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비로소 이제 명령을 수행하고
또 그 수행된 결과를 명령어에 보내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명령어를 가져와서 해독을 하고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이런 거였는데 얘는 데이터를 먼저 준비하고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에 중점을 둔 거다? 데이터에 중점을 둔 거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에 중점을 둔 컴퓨터다. 다른 말로 데이터 추진 방식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용어상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네, 벡터 프로세서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벡터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된 처리기. 벡터 연산, 산술, 논리 연산, 비교, 뭐 이런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이런 이제 벡터 연산 명령어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된 처리기를 벡터 프로세서다라고 하고요. 또 시스톨릭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시스톨릭 프로세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흐름, 제어 흐름 이런 것들이 규칙적인 특징을 갖는 시스톨릭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수행하는 처리기다. 자, 이런 용어적인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구분해 줄 게 뭐가 있냐면 CISC 방식과 RISC를 우리가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령어의 형태에 따라서 CISC다 그러면 명령어들이 이제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명령어. RISC는 이제 간소한 명령어들. 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ISC는 이제 처음에 출발을 할 때 하드웨어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간단한 명령어를 사용하다가 고급 언어를 사용하면서 점점 명령어 집합이 복잡해졌어요. 근데 복잡해줌에도 불구하고 주로 쓰이는 명령어는 몇 개 안 되는데 점점 이제 명령어가 많아져 가지고 구조도 복잡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전력에 대한 소모도 큰 이런 방식이 되고요. 얘는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 기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명령어 길이가 가변 길이에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명령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4단계로 4단계다 그럼 4단계로 쪼개고 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명령어 길이가 이때는 짧고 이때는 길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구현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도 복잡하게 되고요. 명령어 개수가 많아요. 명령어 개수가 많다. 자, 여기서 발전이 돼서 RISC 나왔는데요. 이거는 자주 쓰이지 않는 것을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고요. 자주 쓰이는 명령어들만 이제 간략하게 만든 거죠. 그럼으로써 CPU에 대한 성능을 이제 높인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명령어 종류가 사용하는 명령어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명령어 종류도 적죠. 그래서 미리 그 명령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다 미리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해석하는 이제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명령어가 고정 길이 방식이에요. 명령어 길이가 다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파이프라인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게 뭐죠? 슈퍼스칼라죠. 슈퍼스칼라도 구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죠. 글자를 이제 제가 빠르게 쓰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특징은 여러분 이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CISC는 명령어 개수가 어쩐다 많다라는 거.
자, RISC는 이제 반대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명령어 개수가 적다라는 거. 자, CISC만 가볼게요. 주소 지정 모두가 다양하다라는 거. 네, 레지스터 수가 적다. 레지스터 수가 적으면 어떠세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네, 많은 게 좋죠. 많으면 이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가변 길이라는 거, 가변 길이.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프로그램 제어 방식이에요. 프로그램 제어 방식입니다. 네. 프로그램 제어 방식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네. 프로그램 제어, 하드웨어적인 제어 방식보다는 프로그램 제어 방식이 어떠세요? 처리 속도가 이제 더 느리게 되는 거죠. RISC는 이제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게 명령어 개수가 어쩐다. 명령어 개수가 적다라는 거. 네, 일단 주소 지정 모두가 적다라는 거. 레지스터 개수가 많아요. 네, 많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정 길이 명령어라는 거.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나 슈퍼스칼라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 와이어드 제어 방식이다. 네, 라는 거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방식이니까 어떠세요? 네, 속도가 더 빠르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병렬 컴퓨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입출력 장치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입출력 장치를 어떤 식으로 지정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격리형 입출력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맵형 입출력 방식이 있다. 격리형이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메모리 맵형이다. 그러면 이제 뭔가 같이 합해져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격리형 입출력이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가는 주소 공간, 그 다음에 입출력에 가는 주소 공간, 이것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CPU라는 장치 외에 독립적인 I/O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다. 입출력만 담당하는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과 입출력에 대해서 각각 분리된 버스를 가지고 있다. 너는 메모리 담당, 그렇죠? 너는 메모리 담당, 너는 입출력 담당, 이렇게 분리된 버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격리형 입출력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는 이제 메모리 버스를 통해 가지고 CPU와 입출력 장치 프로세서와 모두 통신할 수가 있고요. 또 I/O 프로세서는 분리된 I/O 버스를 통해 가지고 입출력 장치와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바로 격리형 입출력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메모리 맵형이다라는 것은 이제 메모리 주소가 있는데, 사용하는 메모리 주소가 있는데 거기에 입출력 인터페이스 레지스터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지정하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읽어와, 그 다음에 써, 라이트, 리드 라이트 신호만 필요하고 여기까지가 메모리다, 여기까지가 입출력 장치다, 그런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메모리 맵형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메모리인데 좀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쓰는 것이고, 여기서 쓰는 것은 일반 메모리 주소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 용량의 감소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입출력 명령어는 사용하지 않고요. 메모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명령어로 입출력 인터페이스 레지스터에 입출력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입출력 명령어가 있다 없다?
네,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장치 명령어로서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구분할 거. 격리형은 어떠세요? 입출력 주소와 메모리 주소가 구분되어 있다. 메모리 매평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까요? 자, 문제 한번 살펴보면 메모리 매평 입출력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번에 보면 메모리 주소 일부를 입출력 장치에 할당한 거죠. 그게 개념적인 거고, 두 번째 보면은 메모리 대상 명령은 입출력 장치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입출력 장치 선택을 CPU 주소선의 디코드 결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별도로 없지만 CPU 주소선의 그 해독 결과로 알 수가 있는 거고, 4번에 별도의 입출력 명령어를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